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우디 드론 테러와 국제 유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에 예멘 반군이 드론 공격을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사우디 내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사우디 동부 담만 부근 아프카이크 타랑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시설 2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 14일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하여 그들의 석유시설 2곳을 무인기 10대로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공격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카이크 타랑 시설은 아람코가 관련 시설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 전체 산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만 배럴 상당의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원유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인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하루 원유 처리량이 700만 배럴 이상으로 사우디가 수출하는 원유 대부분이 이곳에서 타랑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알카에다가 폭발물을 실은 차량으로 이곳을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었죠. 쿠라이스 유전도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테러에 의해 압두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시설 가동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의 국영 S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으로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면서 가동 중단 기간에는 비축된 원유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에서 밝혔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측에서는 이란을 이번 공격의 주체로 두고 이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공격이 예멘 쪽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란이 국제 원유 공급망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시나리오상으로만 거론됐던 사태인데 예멘 반군은 그동안에는 사우디 내의 군기지, 공항, 석유시설 등을 무인기와 미사일로 공격했었지만 경고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현실화가 되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면 이란이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일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이며 이 해협을 막을 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막히게 된다고 하니 그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는 원유 물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5% 정도로 추정됩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비중 30%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추진될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17일 국제 유가가 폭등했었죠. 로이터 통신은 2008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에 퍼센트 기준 하루 최대폭의 급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의 시설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는 물론 미국 등의 보복 공격 여부에 따라 유가가 더 큰 폭의 급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18일 미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피격으로 생산이 중단된 원유 물량 가운데 약 50%의 생산을 회복했다면서 9월 말까지는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혀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2일 현지 시간으로는 19일, 사흘 만에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는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폭등 후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공급 원상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유가를 반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그야말로 답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의 악재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저유가, 저금리를 주장하며 국제유가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활용을 허가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란 전쟁 등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미 정부가 쌓아둔 석유를 말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다며 금리의 대폭 인하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2에서 2.5%에서 1.75에서 2%로 0.25%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2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파월 의장은 끔찍한 의사소통자라며 배짱도 비전도 없는 연준이 또다시 실패했다며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연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명확한 신호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테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죠. 바로 드론입니다. 이번 테러에 사용된 드론은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테러리스트들은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 원격 조종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유 생산과 정제 시설은 사우디의 중요 산업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왜 탐지되지 못했을까요? 사용된 드론 형태나 기술적인 면에서 사전 탐지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드론의 위치는 음향 탐지 센서나 방향 탐지 센서, 영상 센서, 레이더 센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비싸긴 하지만 레이더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에 어느 정도 수준의 레이더가 설치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사용된 소형 드론들은 지상에서 500m 내외로 낮게 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이런 소형 드론들이 날아가는 모양은 일반 새들이 나는 모양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나는 비행체를 모두 감지하다 보면 탐지되는 비행체가 너무 많아서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의 비행체는 탐지 대상에서 거른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 드론이 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해도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5km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멘 반군이 사용했던 드론은 1초에 100m를 날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로는 탐지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목표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을 한다면 이런 공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론을 범죄 등에 악용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레이더 센서는 드론 탐지 센서들 중에서 날씨나 온도, 낮밤과 무관하게 성능이 안정적인데요. 문제는 센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레이더를 촘촘히 설치해야 하고 레이더가 놓치는 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영상 센서도 함께 사용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이 부분 역시 비용의 문제죠. 그래도 일단 탐지를 하게 되면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의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조종자가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하거나 드론에 산탄총이나 레이저 빔을 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 비용이 빨리 낮아지면 좋겠지만 사우디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도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 공격을 대비하는 방어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드론은 우리가 취미형 드론으로 알고 있는 4개의 추진체가 달린 소형 쿼드코프터형 드론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무인기를 닮았는데요. 이런 드론은 보통 이륙을 해서 목표물을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드론이 이륙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우디 사건 형태의 드론 공격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인기 형태의 드론보다는 쿼드코프터형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상황입니다.
다만 쿼드코프터형 드론이라고 해도 공항이나 석유 관련 시설에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런 시설의 대비는 필요한데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서 인근에서 날렸던 풍등으로 큰 불이 났었죠. 작은 위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 관련 시설 주변에는 미등록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공항인데요. 공항 관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입니다. 조류가 비행기에 부딪힌 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고장을 일으켜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불시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드론의 고철 부품이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새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는 사우디 사례처럼 고정형 무인기를 사용하기는 이륙 공간 등의 문제로 힘들어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쿼드코프터형 방식의 드론을 사용한 공격이 우려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정유시설이나 민간공항 등이 특히 취약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어시설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영국 게트윅 공항, 올해 1월 영국 히스로 공항, 2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3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드론 때문에 운항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티드론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산업 규모가 2025년 23억 달러, 약 2조 5,800억 원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내년까지 드론 침입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반경 3km 이내로 날아드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사우디 드론 테러를 계기로 안티드론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